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철통 방어를,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표절, 갑질, 탈세, 이념 편향, 그야말로 의혹 종합 세트입니다. 숱한 논란을 야기시킨 후보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입니까?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 증인 또 참고인 채택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어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청문회가 한 번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시절에 그랬죠. 네, 뭐 이걸 반복한다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맹탕 청문회인데 사전에는 여당 의원들에게는 또 살짝 본인들이 해명거리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 청문위원들에게는 해명거리 안 주고 여당 의원들한테는 해명거리 주고, 그러니까 정확히 힘의 균형을 아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청문 절차는 진짜 국민께는 신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저는 몇 분 정도는 그 상당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소명이라고 하면 자료에 의한 뒷받침, 그다음에 증인 또는 참고인에 의한 뒷받침, 이 정도의 어떤 객관적 소명 절차가 없다 그러면 몇 명은 대통령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맹탕 청문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국민들은 점점 이 청문회에서 그 후보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해명 자료 내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청문회에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문회가 시작되면 후보자는 사과로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로하고 있는 전직 보좌진이라는 사람이 좀 과도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 여부에 대한 지금 팩트 체크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을 고용했던 사람이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일했던 책임자로서 뭔가 그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로 일단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좀 돕기 위해서 보좌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자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메신저를 향한 공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감 표명을 하되 지금 강선우 의원실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강선우 의원실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좋게 나갔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임명됐을 때 난 좋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좋은 관계로 나갔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너무 46명이라는 숫자에 좀 뭔가 두각도 좀 두드러졌던 게 있는데 이거는 의원실에서 사실상 승진하는 것도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28명 정도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들을 오늘 청문회 쪽에서 펼쳐나가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다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진 갑질 의혹이 사실관계가 만약에 다를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호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허종식 의원 SNS인데 강선우 의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갑질 의혹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2차 가해라는 지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부분은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옹호라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분에 대한 제2차 가해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경험 안에 들어가서 내가 경험한 바를 얘기한다 그러면 몰라도 내가 평소 아는 사람 강선우는 이런 사람인데 저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흠집 내기야.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강선우 의원도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진술만 있으면 모르지만 문자 주고받은 내역도 있잖아요. 그 문자에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적인 업무를 뭔가 부탁했던 느낌이 난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보면 저렇게 본인이 평소 봐온 이미지 갖고 문제 제기한 사람의 문제 제기를 문제시한다. 이거는 좀 글쎄요. 일반인으로서도 타당치 않지만
같은 자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측도 일부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해명 자료를 제공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요. 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학술지 논문의 실질적 저자는 기여도가 큰 자신이라는 주장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학계에서는 유사도가 10%만 넘어도 표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진숙 후보자가 좀 충분히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제자 논문과 관련돼서는 제자 논문을 본인이 이렇게 그 게재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논문으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공대나 이런 쪽에서는 과거에는 좀 악습처럼 수탁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냐면 공대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가 논문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학원생의 이 석사 박사 논문이 통과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수의 이름 단독 저자로 내면 안 된다. 이거는 교신 저자라는 또 그 개념이 있거든요. 교신 저자로 내야 된다. 그래도 그 학생과 같이 내야 된다라는 이런 윤리 규정들이 2014년에 좀 교육부에서 낸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 논문 표절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2014년 좀 즈음에 좀 이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직후에도 그런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좀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은 또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2014년 규정 강화 이런 뭔가 학계에서 있었던 이런 학부 등에 대해서 그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교육부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거에 좀 소홀히 했던 사람이 그걸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해명이 잘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 해당 어떤 또 이제 해명 자료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 측이 야당 청문위원실은 제공하지 않고 여당 쪽에만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 강선우 후보자하고 이진숙 후보자 상호 간의 경쟁 같아요. 뭔가 여당 쪽에서는 한 명 정도는 낙마를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범위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어떻게 보면 구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측이시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씁쓸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의미가 있다. 특히나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그럼 석사학위 논문 작성자가 표절했다는 부분인데 그럼 학생이 교수 논문을 표절했다는 꼴이 되잖아요. 실제 일 저자가 본인이라면 이 부분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어찌됐든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조금 더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청문 절차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사과정 학생이 교수의 논문을 표절하는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하겠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석사학위 때문에 논문이 먼저 작성이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 작성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도 안 맞고 물론 본인이 따온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둘 다 공동 연구를 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논문에 기재된 형식적인 기재 내용만 보게 되면 이진숙 후보자가 한 저 변명은 맞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연 해명이 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중 정책위의장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점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얘기이긴 한데 이게 누구 한 명은 낙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뭐 그렇게 정해놓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 그 당과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은 낙마가 없기를 희망한다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보자들을 지명을 했고 후보자들의 해명을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들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를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좀 집중된 몇몇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언론사의 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청문회에서의 마지막 해명 과정까지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좀 해주실 거라 보거든요. 그 판단 과정을 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것은 해명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전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최대한 낙마가 없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은 그 후보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해명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단 이번 주 청문회 과정 속에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같이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요,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SNS에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아첨도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 눈의 그 기준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역량에 집중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후보자들의 수많은 장점이 좀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얘기하는 걸 볼 때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대통령의 눈이라는 것은 아마 역량적 측면에서 그 눈을 얘기하신 것 같고 어쨌든 본인 자체가 인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본인도 약간의 낯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도덕적인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량에 집중해 두고 장점에 집중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도덕적 결함에 대한 덮음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나 저 부분은 사실 적절치는 않죠. 약간의 가이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사실 역량에 집중해주고 다소의 도덕적인 흠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가이드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내용의 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관련 소식 짧게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서 이 대통령의 사건 변호인이 기용된 사례가 모두 7건으로 늘어난 셈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3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수 변호사 들어간 것도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제처장 물론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재판이 5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장의 임무인 법령 해석이나 법령 제정, 법령 정비와 관련돼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익 충돌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자꾸 내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력과 호흡을 맞췄던 사람, 신뢰관계가 좀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을 좀 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좀 그 변호사님은 그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가장 무색무취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받은 이 사람도 조원철 변호사도 무색무취한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을 맡을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이 됐다? 그럼 국민적 비판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법조계에서도 충분한 경력과 실력을 쌓은 분으로 평가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을 망친 8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인적 쇄신의 범위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버티시면 그런 분들은 우선순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위기에 빠뜨린 8대 사건을 지목을 했습니다. 과거 단절과 실패하면서 대선 패배, 또 대선 경선 당시에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강제했다. 또 이런 의혹과 함께 특정인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연당주 개정과 연판장 논란 여러 가지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근데 저 8대 보면 저게 그 107명 의원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실제 이제 저 부분은 뭐냐면 이게 우리 그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 또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나열한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는 기본적 취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뜻은 그거 같아요.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선거에서의 승리 연합 방정식 이것을 복원하자.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서 저희가 많은 민심을 잃게 되면 선거에서 앞으로 이길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걸 복원하는 게 우선적이다라는 것인데 그 복원을 위해서는 자꾸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혁신의 대상, 그다음에 그 대상의 범위 갖고 논란이 커지게 되면 원래 취지와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했던 이러한이 뭐냐면 받았던 징계를 취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승리연합을 복원하는 식으로 가는 첫 혁신안이었기 때문에 예.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안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 지도부는 혁신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 또는 반응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혁신안을 다 보고 나서 그다음 혁신위에 정권을 맡겼으면 그 이후에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의 의결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탄핵 관련 사과가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8가지를 다 읽어보면 누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는 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거든요. 추정이 되는 부분이 좀 그렇죠. 있어요. 명시를 하진 예. 않았습니다만 윤희석 위원장이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다 국민들은 보면 압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 또 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윤희석 위원장을 뭐 적으로 돌리는 그런 결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혁신위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국민적 비난이나 이런 거에 뭐 좀 직면하게 되겠죠. 다만 저는 이 8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잘못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뭐 부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용기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런 과오에 대해서 인정한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좀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의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계파가 특정 계파를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우리 모두가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혁신의 주체이다. 이런 정신으로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이다. 이 말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원석 그 원내대표의 생각 그거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공세를 피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이나 보조금 지급도 안 된다는 입법까지 동원하고 있고 특검 수사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혁신이 만약에 인적 쇄신이고 인적 쇄신이 특정 계파의 괴멸이라면 그러면 이제 사실상 줄탁 동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문제적인 것 같고 그러나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은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가 혁신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파 청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거라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이런 해석이신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목소리와 유사한 목소리가 혁신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장동혁, 나경원 의원도 왜 탄핵 반대를 사과해야 하고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실 탄핵에 대해서 뭐 사과를 여러 차례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어떤 사과를 통해서 당의 체질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체질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과라는 거는 이 정도 사건이 있었고 대통령이 2번 연속 파면당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2번 연속 파면을 당했으면은 이 정도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뭔가 국민들이 그만 사과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탄핵 반대를 사과해야 하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실 뭐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신적 피해와 물리적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잘못된 비상계엄이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걸 이끌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분이 이런 발언을 하느냐? 결국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당원들 중에서는 여전히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 타당의 입장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그 차기 국민의힘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탄핵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과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사과할 만한 일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잘못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한두 사람들은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특정 계파가 아닙니다. 저기 나열된 거 보면 누구누구 딱 나옵니다. 그 해당 수장들은 저는 나 뭐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라든지 앞으로 총선에 출마 안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상징적인 희생을 발표하는 것이 그게 사과의 최종 종착지인 것이지 계속 사과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사과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